네, 좀, 뭐랄까, 라이트 노벨처럼 긴 제목이긴 하지만, 이런 제목으로, 네, 50분간 발표를 맡게 된 서정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응원을 오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그냥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발표를 소개하면, 저는 지금 QA 1본부의 본부장으로 있고요. 2003년도에 넥슨을 입사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넥슨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광고를 좀 드리면 2003년도에 설립된 게임 서비스 전문 회사고요. 지금 주요한 서비스, 저희가 담당하는 주요 서비스들은 게임 운영, 고객 지원, 그 다음에 게임 QA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사는 아마 베트남의 테스트 전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 뉴스 기사가 났고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본부, 2본부 이렇게 두 개 본부가 나눠져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1본부는 넥슨 코리아에서 자체 개발한 PC 온라인 게임 쪽 QA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게임들을 해외에서 서비스할 때 연관되는 해외 법인에 대한 라이브 QA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엔드 유저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요. 사내 이제 PC 플랫폼, 그다음에 사내 인프라, 인텔리전스 랩스 관련돼 있는 QA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주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존경하는 이은색 디렉터가 예전에 NDC에서 아마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 그 성과라는 것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내기 위한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 조직의 성과와 관련돼 있는 방향성이냐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것들의 벡터연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봤을 때 벡터연산이 제일 큰 값을 내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동일하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성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테스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게 나쁘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성과를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어떤 방향성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QA팀, QA 조직, 그리고 QA를 담당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나쁠까? 결국 뭐 어떤 부서들 다 똑같은데 테스트만 봤을 때,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테스트니까 테스트만 두고 봤을 때도 여러분한테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주어진 인력 혹은 뭐 기회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냥 균등하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모든 체크 포인트에다가 인원을 배치하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인 거죠. 네. 그리고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에 투입하는 리소스의 크기, 어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시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출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게임이죠. 게임 서비스에서 사후 결함에 주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사실은 저희 부서원들한테,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래 TC를 봐라.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 돼. 뭐 올림픽 같은 느낌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비스에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 저희는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렸고, 그 다음에 TC를 쓸 시간도 없었고, 명세는 잘 안 오고, 그런 악순환들이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사후 결함의 숫자도 역시 뭐 비슷한 수준을 그리고 있었죠. 저희의 지향점이 변화된 계기가 있는데, 아마 201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이제 안 계신데, 정현봉 님이 QA 관련되어 있는 직체계들을 공부하시고 와서 조직에 전파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물리적인 업무 퍼포먼스 중심으로 부서원들에게 메시지를 주었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해야 돼, TC 더 많이 써야 돼, 더 꼼꼼하게 봐야 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한 시간 안에 TC를 얼마나 더 많이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정현봉 전임 팀장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지식 체계를 공부하고 와가지고 QA에 접목시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랄까 그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결과적으로 게임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투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히 내부적인 반발감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리는 걸로는 큰 변화 혹은 발전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저희 이제 QA 담당자들한테 이런 공부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자격증을 따시면 뭐 지원금을 드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프로모션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변화하는 과정 중인데, 일단 저희가 TC를 많이 쓰고 많이 본다의 중심에서 조금 예방 활동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랑 지금 현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답 자체가 저희가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안 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고, 뭐 이제 담당자 혹은 담당 팀장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뭐 열심히 보겠다 정도의 답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로 개선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을 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이 부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왜 이렇게 작게 봤냐 혹은 높게 봤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거 관련돼 있는 답변들을 주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지표와 품질의 상관성,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음 챕터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논지의 대부분은 그 에드워드 데밍 박사의 품질 관리 이론을 따르고 있고요. 첫 챕터를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 데밍 박사의 경험에 따르면 94%는 그 관리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도 케어할 수 없는 6% 특이 케이스에서 발생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선 별로 유명하지 않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데밍 박사가. 저도 사실 이제 우연히 타고 가다가 알게 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어떤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고요. 별명이 품질 관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학자이고요, 통계학자이고, 통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최초에 연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 일본으로 가시게 됐고요,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일본 기업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후에 일본이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일본에는 대밍상이라는 게 있고, 요거의 권위가 노벨상 다음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품질 경영 14가지 원칙이 있는데, 14가지 원칙을 다 보기는 너무 빡세고요.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빨간색 맨 위에 줄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품질 확보를 위해 검사 의존도를 줄여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실험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도식도를 제가 허접하게 그려왔는데요. 그릇이 이제 우리는 게임을 다루는 사람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숟가락은 테스터가 테스트를 하는 방법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깊게 넣어서 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얕게 넣어서 풀 수도 있고, 세로로 푸시는 분도 있고, 가로로 넣어서 푸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숟가락에 떠올려져 올라오는 테스트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결함의 분포와 테스트 자체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데밍 박사가 실험하신 거고요. 넣어서
실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기 안에 넣어서 필터로 꺼내요. 자, 그럼 이 테스터는 저만큼의 결함을 발견한 것이고요.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을 떴어. 잘 봐. 이러면서. 네. 또 옆에 이제 기록하는 기록원한테 갖다 주죠. 그래서 이제 요런 차트를 그려요. 오퍼레이터 1이 뭐 몇 개의 빨간 구슬을 펐다. 2가 얼마 펐다. 3이 펐다. 4가 얼마 폈다.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그릇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푸든 간에 저 안에 있는 빨간 구슬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저거는 테스터한테 갖다 준 산출물 자체의 결함은 테스트 행위 자체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결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재수가 좋아서 혹은 촉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결함을 많이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해도 그거에 반도 못 미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죠. 저 트레이를 갖다 주는, 그러니까 보호를 갖다 주는 상태는 이미 결정돼서 와요. 근데 그거는 제작 단계에 이미 숫자가 결정돼 있다는 거죠. 결국 제가 그리고 이 실험에서 의미하는 거는 테스팅으로 결함을 발견하는 건 전적으로 확률의 영역이라는 것이고요. 어떤 그 테스트 설계 혹은 방향성,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랜덤 셀렉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운빨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저거 그냥 이론일 뿐이잖아? 혹은 뭐 그냥 간단히 모형 실험이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렇다고 해도 테스트 더 많이 하면, 사람 더 많으면, 시간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해서, 좀 반박 자료를, 저희 내부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 게임 A, B, C, D, E, F, G입니다. 이 게임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 숫자는 각기 다르고요. 물론 같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는데 혹은 그냥 이벤트만 하는 데도 있고 좀 상황은 각기 달라요. 근데 이제 사인오프 횟수,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패스 확률과 사후 결함 숫자를 한번 보면 둘 다 빵프로긴 하지만 사후 결함 어떤 거는 그 평균 6건의 사후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카운트하는 6건이라는 거는 A급, S급 이상의 결함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B는 같이 이제 패스 확률이 거의 0%인데 여기는 1.43개 정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스 페일의 확률이랑 어떤 사후 결함의 숫자가 그다지 상관성이 없다는 거죠. 사인오프 횟수가 영향을 줄까?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패치 간격이 너무 빡세가지고 테스트를 잘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도 했었는데 같은 사인오프 횟수 7건인데 여기는 패스 확률이 여기는 반 정도는 통과하고요. 여기는 통과를 못하죠. 근데 봤는데 사후결함의 평균적인 사후결함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타납니다. 이상하죠? 네. 여기는 이제 100%가 나오고, 그러니까 패스 확률 100%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데보다 더 테스트를 잘하냐? 라고 의문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어떤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이제 신규 컨텐츠라든가 피처가 올라가기보다는 이벤트를 많이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하는 입장, 혹은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도 패스 확률 100%지만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사실상 테스트의 물리적인 어떤 테스트 투입량과 결과물은 그다지 상관성이 없다라는 점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테스트 조직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뭘까요? 네. 네. 테스트 무용론이냐? 예, 아닙니다. 저도 먹여 살려야 될 아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네. 테스트는 개발자 혹은 그 카운터 파트너에게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냐면 결함의 식별, 그 다음에 처리 하는 것들을
쉽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개발 조직이 오로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없더라도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팀은 더 개발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이 리소스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데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계속 어버버네 죄송합니다. 네.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투자 대비 만족스럽지 않은 테스트는 왜 발생하는가. 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하실 사항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약을 치면 그러면 테스트를 연락에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사후결함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테스트를 열심히 하니? 그리고 왜 직원들을 구워 삶으면서 앞단에서 테스트를 하라고 막 닥달을 하니?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결함 관리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랑 개발팀 그리고 저희 스스로에게도 결함이 더 수정될 수 있는 기회를 더 길게 드리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는 결함을 유발하는 원인자의 복잡도가 굉장히 낮고 범위가 좁습니다. 처음에 이런 어떤 피처를 만들기로 해서 기획서를 한 단락을 썼어요. 근데 그 단락에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중간 개발 단계에서는 피처 2종이지만 마지막에 뭐 통합됐을 때는 모듈 4개의 범위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사실은 2단계에서 한 줄을 고치는 게 훨씬 비용이 싸거든요. 아예 애시당초 작업을 하기 전에 설계도에서 수정하는 거랑 코드를 엄청나게 열심히 짠 상태에서 수정하는 거랑 차이도는 어떤 리소스의 차이는 누가 봐도 명확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의도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통합 테스트에 리소스를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명세가 자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명세대로 만들어도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게임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서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테스트도 변경된 부분을 다시 리테스트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통합 테스트에 보통 리소스를 총 역량을 집중합니다. 업무 텐션과 반대로 리소스의 가용량은 저게 반대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앞단으로 당기는 거죠. 통합 테스트의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개발팀이 더 먼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통합 테스트의 결함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강도 높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고 이제 텐션도 릴리즈 후에 회복되는 수치가 그러니까 회복이 좀 덜 되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팀의 수정 능력이 어느 정도냐 궁금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숫자를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통합 테스트에서 발견된 결함 중에 한 97%까지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발팀이 못 고치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그렇다면 이 시간을 먼저 벌어줘서 먼저 고칠 수 있게 하면 다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중요한 걸 다 고치고 이제 게임의 어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결함들까지도 손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전 결함에 집중하도록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뭐 A급 결함이 줄어들면 다음 B급 결함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테고 B급 결함들은 뭐 치명적이진 않지만 되게 허접해 보여요. 이게 고객들한테 나갔을 때 그런 결함들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테스트라는 거는 결함을 줄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테스트를 설계하는 방법과 그 수행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 계획이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행동인 거죠. 결함 숫자를 억제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발 공정 단계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
결함을 억제하는 방법인 거죠. 저는 전공이 사실 그 뭐 IT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네, 그 생명공학, 뭐 축산 혹은 뭐 식품 뭐 이런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웠는데, 예, 학생 시절 때 이 HACCP 해썹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훑고 가면 해썹이라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해저드 애널리시스, 위험 요소 분석이랑 그 다음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중요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 요소들이 뭐냐, 생산할 때. 그걸 표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개발도 비슷하게 투영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 설계, 구현, 조립 등등에 대해서 어떤 실수 유발 요소들이 있을지를, 정의를 하고, 네, 자주 일어나는 문제 유발 원인이 뭐냐. 그리고 혹은, 데이터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선을 정립하는 함으로써, 예, 각 기준에 맞는지 단계별로 검수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함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걸러내고, 뭐 그런 식으로 참 숫자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서비스 중에 서버를 내리거나, 그러니까 서비스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결함들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결함들의 성향들을 보면 단순하게 실수하는 게 지금 92.91%, 93% 정도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건 정도 그 서비스 단절이 일어나고 사후 결함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93% 정도는, 그러니까 9번 정도는 그냥 실수예요. 테스터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개발자의 실수이거나. 그 다음에 서로 하기로 했던 어떤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 안 지키고 위반하는 사례는 한 5% 정도. 그 다음에 서로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24일 12시라고 했는데 나는 오후 12시로 알아들었고 상대방은 이제 자정으로 알아들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 사후 서비스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저희 전임 QA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QA는 그냥 엄마 같은 역할 하는 거야. 테스트 TC 하나 더 까는 것보다 시어머니 같은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라고 해주셨었어요. 물론 저렇게 하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업계를 떠나서 혹은 학기를 떠나서 테스트와 QA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QA팀은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뭐 저희를 고용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고객들도 테스트를 제공해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PMP라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과정에서는 테스트와 QA를 하나는 이렇게 QC는 테스트, 그다음에 프로세스 컨트롤을 QA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퀄리티 컨트롤은 이런 게 속합니다. 품질을 검토하고 제품 검사하고 정책 기준이 실제로 현업 상황이랑 틀렸을 때 이거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서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QA, 보통 QA팀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검사 방법이랑 어떤 그 검사가 패스페일이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 어떤 데이터와 그다음에 우리가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 작업이 끝났을 때 어떤 것들이 나가야 되냐, 그다음에 각 단계의 이제 프로세스의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이 꺾은 선 차트는 그 테스트고요.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 그 다음에 위의 기준이랑 아래 기준을 정하는 거는 QA, 실제로 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는 QC,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메인 디시인데요. 네. 테스트 효율이 나지 않는 이유. 네,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뭐 많은 걸 바라진 않는데 테스트만 제때 해주시면 된대요. 그 다음에 명세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경험 기반으로 좀 테스트 해주세요. 혹은 뭐 알아서 잘해주세요. 네. 그 이발 쏘가가지고 좀 그냥 뭐 알아서 깎아주세요. 이런 게 제일 난감하다면서요. 네. 저희도 이제 테스트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요구들을 종종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모크 테스트 그러니까 스모크 테스트라는 게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죽냐 안 죽냐, 그러니까 적어도 안 죽는 빌드를 약속한 일정에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경험 기반 테스트는 히스토리나 아니면 뭐 기획서가 있어야 돼요. 뭐 마지막은 이제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신데요. 되묻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개발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 입장에서도 현재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프로젝트에서는 리스크를 증가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소규모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네, 설계와 구현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일정이 적다 보니까 설계를 너무 치중해서 하다 보면 구현할 시간이 없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뭐 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릴리즈 일정이 지연되기 쉽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스트 리소스를 언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빌드가 완료되는 시간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 니즈가 더 크신 거죠.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테스트가 언제 제공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롤이 미분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걸 케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소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기획하시면서 아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뭐 QA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혹은 QA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지 않고 서로 명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명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상황들을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정의 역치라고 좀 제가 명칭을 적어봤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중규모 혹은 소규모는 3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3일을 맞춰서 빌드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최소선을 못 지키는 상태에서 빌드가 오게 되면 테스트에 좀 오버워킹이 발생되고 과투입해가지고 인원을 과투입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일정 맞추는 것보다는 인원을 뽑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견적이 항상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평소 때는 업무 텐션이 낮다가 갑자기 이제 빌드가 전달됐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인원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넣어도 사실 넣는 것만큼 효과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넣어도 사후결함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적은 인원이라도 테스트 일정이 명확하게 지켜지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인원을 2배, 3배 넣는 거랑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제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스탠에 되게 유명하신 그 권원일 대표가 공저하신 책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요. 체계적인 테스트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릴리즈 예정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테스터들이 결함을 보면서 이 리스크를 계속 낮춰 나가는 거죠. 수용 가능한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합의를 해놨으면 여기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릴리즈 예정일에 이제 막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릴리즈 예정일에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 가능일을 지연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갈래. 지금 이 정도지만. 아니면 출시를 늦출래.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게임 산업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테스트는 사실 마무리 활동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만 잘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아마 그분은 요 테스트 여기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감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여기거든요. 이 결함 예방 활동을 하는 여기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명세도 리뷰해야 되고 리스크 식별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회의를 요청드리면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걸 피하시면 이 테스트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향성이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테스트도 사실은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는 패스했는데 결함이 막 빵빵 터져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앞단의 관리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역설적이게도 테스트가 잘 되게 하려면 사실 이 리소스 전체 중에서 여기 비중은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앞단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거는 동적 테스트로 발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잘못 이해하고 12시라고 해서 봤는데 나는 오후 12시라고 해서 패스 때렸는데 저쪽에선 자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로 그냥 패스 됐으니까 문제가 없나 보네 하고 딱 갔더니 이거 왜 이래요? 라는 케이스들. 동적 테스트로는 굉장히 잡아내기 힘들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발견돼가지고 허급하게 허둥지둥 고치거나 아니면 테스트로는 발견되지 않아서 사후 결함으로 터져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경험 개발 테스트 비싸다. 딥러닝이랑 좀 비슷하다고 좀 봤는데요. 신입보다 경력자에게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경영 기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이 사람이 제대로 경험 기반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좋은 결과를 드리려면 명세 같은 것도 잘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함 수정 혹은 히스토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주실수록 이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결함들을 추정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부실하시니까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반대입니다. 이게 풍족해야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입 시간 대비 결함 발견 확률은 결함 기반 테스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몇 시간 했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영웅전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영웅전에서 잡아내는 결함의 대부분은 93%, 94%는 명세에서 발견돼요. 숫자로만 봐도 여기는 몇천 개고요. 여기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빌드 3개에서 발견된 건데 통계를 내보면 거의 95%, 93%, 이 정도가 명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도 안 되는 걸 보기 위해서 QA들한테 그러니까 경험 기반 테스트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질 비용은 등가교환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QA랑 개발이랑 서비스는 저는 한 사슬에 있는 다른 고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발 QA에서 케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케어를 못하는 결함들에 대한 클레임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서비스나 고객 지원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개발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안고 가시죠라고 했던 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부하를 주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좀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죠 라고 해가지고 좀 빡세게 해주시면 이쪽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야, 내 게임 왜 이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 개 같은 사슬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게임 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게 사슬이 체인이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부분을 잡아당겼을 때 제일 약한 부분이 크랙이라서 깨지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어떤 특정 부분이 강해져서는 안 되고 전체 사슬이 강해져야 됩니다. 길었는데 정리를 빨리 할게요. 네. 열심히 더 강도 높은 테스트가 품질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함 발생 억제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어요. 생산 과정에
직접 해야지만 결함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QA들은 테스트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그 앞단에 개발자들이 실수하는 영역이 뭔지를 아시고 그걸 계속 꼬집어서 당신은 자꾸 오탈 내잖아. 뭐 하긴 당신은 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안 넣잖아 라든가 아니면 머지할 때 자꾸 뭐 빼뜨리는데 지금 이번에 14개 해야 되는데 14개 한 거 맞아? 꺼내봐. 이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 테스트의 양적 증대는 효과적인 선택이지 않아요. 효과적인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QA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가성비 좋은 리스크 관리하려면 양질의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양질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QA로 떼어주세요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결국 품질은 양 부서 혹은 그 체인에 있는 모든 부서가 노력할 때만 그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 때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이 세션은 특정 조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QA들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테스트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관행들이 있죠.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안 봐도 되는 부분인데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불안해서 더 보려고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는 이거 FTA라서 안 봐도 되는데 왜 자꾸 봐? 불안해서요. 보지 말라고 그걸 안 보고 딴 걸 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심정은 이해가 돼요. 저는 오히려 회사들의 어떤 이 품질에 대한 생각, QA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지나치게 좀 빠듯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게임에 대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이나 이런 걸로만 측정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지 않죠, 당연히. 무형의 어떤 자산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여튼,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약간 방관하고 있달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계 전체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네, 역시 그 데밍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 사람들이 혹은 기업이 품질에 중점을 두면 품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대신 비용은 토탈 코스트는 점점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일정하니까 이게 내려가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비용에 중심을 두면 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는 일정하니까요. 저희가 쥐어짜내도 더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내려가는 거죠. 테스터 혹은 테스트 팀의 여러 가지 작업은 리스크 컨설팅 작업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식별 작업에 기회 비용 투입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설계에 7 정도를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한 반대거든요. 설계에 3 정도를 넣고 뭐 실행을 7로 하시는 데도 있고 뭐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사실은 얼만큼 볼 것인가 보다는 어디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컨설팅 결과를 수용할 용기라고 했는데 QA 조직은 대부분 외부에 있죠. 외부에 있어야지 외부에 있어야지 사실 객관적으로 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 보면 서로 속도가 빨라서 편하긴 한데 이번에 이거 좀 커밋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뭐 프리징 끝났는데 뭐 우리 같은 팀인데 뭐 하시죠. 뭐 테스트 다시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가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조직인 QA 팀의 어떤 그 테스트 설계와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발팀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취하실 건지 아니면 됐고 우린 테스트만 해줘라고 할 것인지는 사실 그 고객의 몫이에요. 개발팀과 사업과 뭐 회사의 몫인 거죠.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회의도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리스크 아이템
골라내고 중요도 매길 때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귀찮죠. 그냥 테스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테스트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QA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 테스트 중심의 전략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짜내야 돼요. 통합 테스트에 리소스를 쏟는 게 제일 비용적으로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뭐 이해는 하지만 결국 이 앞단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 로직 뭐 조립이 게임 후반부 개발 후반부에 있고 그래서 요게 안 되면은 테스트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공부를 하셔야 되고 혹은 뭐 실험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앞단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이제 통합 테스트 혹은 블랙박스 테스트가 아닌 다른 방법의 테스트를 더 많이 우리가 끌고 올수록 앞단으로 끌고 올수록 결함의 선처리 효과는 강화될 것이고 통합 빌드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덜 보셔도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강한 부분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QA팀이랑 일하실 때 일반적인 이제 현업의 반응은 작업할 시간도 없는데 QA랑 회의하고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리뷰 회의, 피드백에 QA들이 참여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좀 여러분들 딴지를 걸긴 하지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빌드 잘못됐어요, 뭐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거고요. 명세를 안 주시면 테스트는 랜덤 셀렉션이랑 동일한 조건이 되니까 그냥 운빨이다. 운 좋은 QA를 고용하셔라 차라리. 네. 너무 강했나요? 네. 그리고 테스트는 리스크 관리 수단이 아닙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결국 프로세스 통제에서만 발생될 수, 얻어질 수 있고요. 테스트는 그냥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과정이 결과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 결함이 많아? 당연히 결함이 많죠. 앞단에 관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는 사실, QA랑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다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숫자가 많다 적다를 누구의 책임으로 탓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네. 테스트 조직의 참여 시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QA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풀타임 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할 때는 QA를 인볼브 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뼈대가 다 완성됐을 때 QA가 들어갑니다. 근데 QA랑 같이 일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같이 협업을 할 때 어떤 산출물이 검토를 언제 받아야 되고 그게 어떤 피드백을 거친 게 개발팀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제 이런 협업 과정들의 프로세스를 새로 짤 필요가 있는데 완성된 다음에 들어오면 그 개발팀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BTS를 버그 트래킹 시스템, 방탄소년이 아니에요. BTS를 선정할 때, 저희는 공용으로 지라를 선택하고 있는데, 어디는 꼭 뭐지? 레드마인을 써야 된다라든가, 그런 되게 사소한 부분들이긴 한데, 그게 굉장히 통합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자아내고, 개발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잘 쓰던 레드마인을 지라로 바꿔라라고 요청하는 QA가 밉겠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부터 좀 없으려면 그런 어떤 재작업이 없으려면 QA들이 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못 주시는데 처음에는 사실 겸임자로 들어가서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런 관련돼 있는 논의를 할 때만 저희 이제 경력자가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한 것들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라이브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프로세스 좋겠다. 그런 설계할 때 참여할 수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좋고 개발팀도 재작업을 안 하겠죠. 네, 차후에 이제 정책이나 프로세스 수정하는 비용이 크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세스 통제가 안 되는 개발사 프로젝트 치고서 테스트 제대로 되는데 못 봤습니다. 프로세스 통제가 안 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말에 나와가지고 개발자가, 이거 먼저 얘기하겠구나. 빈번하게 관찰되는 프로세스 통제 실패 사례가 이런 거예요. 테스트가 완료된 빌드인데 직원들 아무도 없는데 테스트 담당자도 없고 개발자도 없는데 개발자가 몰라 나와가지고 커밋을 해요. 뭔가 자기 담당한 거 수정해서 넣거나 아니면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들을 넣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라이브 딱 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막 문제가 막 빵빵 터져가지고 보면은 누가 와가지고 커밋을 했어. 그제서야 발견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면 혹은 이제 클레임 혹은 정중하게 메일을 드리면 개발 조직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이래요. 그거 개발자가 되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 애착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개발팀 내부에서는 컨펌 받지 않은 빌드를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디렉터도 그 사람을 통제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운영 조직이나 고객 지원 조직이 그거 막기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모르는 정보가 고객들을 알게 되면 그거 우리가 모르는 쪽팔리잖아요. 전화했는데 무슨 기능 들어갔는데 아세요? 문제가 많은데요. 네? 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개발자를 기죽일 필요는 없는데 저는 통제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랜슨 런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포스트모템 같은 거 잘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도 그래요. QA 팀들의 포스트모템을 진행을 안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라고 하고 결과를 받아보면 이거 개발팀이랑 얘기했어? 라고 하면은 그 개발팀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개발팀 좀 듣기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했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막 짱돌 던지려고 돌 던지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이런 거고 우리 쪽에서 잘못한 건 이런 거였다. 개발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높게 평가해준다. 단 이런 프로세스 통제가 안 됐다라든가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음에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클로징 혹은 이제 어떤 그 빌드 대형 메이저 빌드가 클로징 될 때 저는 포스트모템을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팀이랑 상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여튼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부끄러워하거나 좀 미안해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너무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배제하고 정말 일로서 이 얘기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알파고 경기 보시면 알파고랑 경기한 그 이세돌 구단이 그 경기 내용에 대해서 복귀를 하잖아요. 바둑 기사들은 모든 경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내용들을 복귀를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해나가는데 사실 저희 개발팀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고 능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 수준 이상이 대부분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뭔가를 못하는 게 있진 않아요. 결국에는 실수를 복귀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실수는 계속 케어되지 않습니다. 예, 포스트모템 열심히 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을 내셔라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전사적으로 모이면 사실 큰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런칭할 때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자료들을 빼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대처했구나. 이렇게 했더니 고객들이 좋아했네, 싫어했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바꿔야겠다. 혹은 이 전략을 또 써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말 필수고요. 결국 모든 결함은 사람의 실수에서 발생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요. 93% 정도 그렇죠. 실수를 줄여야 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고안해야 돼요. 실수만 줄이면 사고 결함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수 자체를 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나서 저희가 사고 리포트 쓰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 여러분들 쪽주기 개발 조직이 사고 친 분 쪽주려고 혹은 징계하려고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발표 시간이 종료되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쭉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이제 왜 이럴까요? 이걸 네, 이 표 저희가 쓰고 있는 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에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실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조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